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2차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상위 10%는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고액자산가를 제외를 먼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자산가가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얘는 많은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공문이 나왔죠. 일단은 재산세 과표 기준 12억 원으로 이제는 일단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뭐 뉴스에 보면은 재산세 12억 원, 과세 표준 12억 원으로 했다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 하는 거야? 이게 공시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공문에 보면은요 26억 7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가 한 26억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사실상 현실화율을 이제는 좀 계산해 본다 그러면 시세로 보면은 한 38억 원 정도. 예, 요 정도 이제는 아파트를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소득으로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금융소득은 아시겠지만 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얘기하는데 그 2천만 원 기준으로 사실 초과하신 분들은 못 받거든요. 근데 많이들 또 궁금하시죠. 이게 2천만 원, 야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로 사실 투자하고 있는 거야?라고 본다 그러면 뭐 이자율 요즘에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2%를 가정한다 그러면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하면 투자금 10억 원. 그러니까 한 10억 원 정도 현금 들고선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은 2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분들은 제외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재산 따졌으니까 이제 소득 기준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가장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밝혀졌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제는 이번에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셨을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답은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외벌이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외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료가 22만 원, 그다음에 지역도 22만 원이고요. 요거를 넘어가서 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인 가구도 많죠. 직장 33만 원, 지역 가입자는 31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지역 가입자는 39만 원이고요. 4인 가구가 좀 많으실 텐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51만 원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50만 원입니다. 내가 만약 혼자 번다. 근데 내가 요 건강보험료가 넘어간다 그러면 못 받는다. 다소득원 가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맞벌이 가구인데요. 2인 가구가 직장 가입자가 42만 원이고요. 지역 가입자가 39만 원. 4인 가구로 기준을 본다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60만 원. 지역 가입자는 한 59만 원 정도 해서 제가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연봉 맞벌이 가구 다 합쳐서 2억 원 넘어가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언제 어디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조회는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카드사라든지 카드사 누리집 앱, 뭐 콜센터 ARS 이런 데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아마 민생회복소비 쿠폰 2차로 인해서 아마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세로 한 38억 원짜리 뭔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제는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아마 뭐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9월 22일이 그 2차분 신청하는 맞습니다. 날이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조회를 못 해요?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굿비라고 있는데요. 이 민생회복 쿠폰 소비 안내 그 체크가 빠져 있으면 안내가 안 옵니다. 그래서 국민비서라는 앱에 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시 알림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예. 바로 이제는 내일부터죠. 내일 모레부터죠.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먼저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상자의 경우는 9월 22일부터 어떻게 신청합니까? 네, 9월 12일부터 이제 오전 9시부터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1차 때 신청하셨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뭐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게 오부제로 합니다. 예, 오부제로 이제 신청을 받아요. 첫 주부터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제 온 오프라인 다 포함입니다. 오프라인도 오부제예요.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 첫날이죠. 끝자리가 16, 화요일 날이 27, 수요일 날이 38, 49, 50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오부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거 확인하시고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하시고 가셔야지 또 엉뚱한 날에 가셔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또 시간 내서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부제 맞춰서 이제 가보시면 되겠고 뭐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 카드다. 그럼 카드사입 가시는 거고요. 지역상 상품권 선불카드로 하겠다. 이러신 분들 그냥 관할 읍명동 행진복지센터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지급 때랑 다르게 개선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군 장병들인데요. 이게 사실 PX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못 썼었단 말이죠. 군부대 인근 지역.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의무복무 군인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이제는 해당 지역에 있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군에 근데- 있는데 자기 집 주소로 어떻게 돈 쓰러 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무지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뭘로 받냐 그러면 이제 선불카드로 이제는 신청을 해서 선불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받고 그 지역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센터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반 많은 분들께서. 그런데 1차 때가 좀 혼란스러웠던 게 별도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혼잡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이 소비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센터 가신 분들은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맞습니다. 이거 너무 주의할 사항인데 정부는요 신청 URL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URL이 오거나 링크가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예.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이거 신청하면 되나 보다 간소하나 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히 이제는 주의를 이제 당부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걸 또 현금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불 카드 받아서 또 이렇게 되팔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팔아서 이제 수익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또는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예. 판매자도 이제는 걸립니다.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이제 벌금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둘 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소비 쿠폰 10만 원 받으시면 본인이 예. 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근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 보니까 1차 때 뭐 전 국민 다 신청했는데 네. 한 50몇만 명인가 저도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주소지가 틀리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본인의 이제는 어떤 철학과 생각이 있어서 소신으로. 네, 소신으로 이제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섞여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글쎄요, 50몇만 명.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는 1차분은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신청해도 못 받고요. 2차분만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예, 저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제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100일 즈음으로 했을 땐 이제 4위 지지율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주보다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21개 질문을 소화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계엄, 내란 겪으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상 국가를 회복해 가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도감 이런 부분을 준 측면이 있고 보수 측에서도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 주에 뜬 인물로 한번 네. 잡아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그럼 뜬 인물. 차지훈 주 유엔 대사 내정자입니다.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 아니에요. 62년간 평생 외교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 유엔 대사라고 하는 중요한 외교 요직에 가게 되었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8기 동기인 위철환 변호사가 최근에 또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중앙선관위원회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지금 이미 국회와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요직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11명이 포진하고 있는데 12번째 선수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주 유엔 대사가 이렇게 해도 좋은 자리인가? 그동안에 주 유엔 대사 출신 외교부 장관이 3명이나 됩니다. 90년대 이후로만.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유엔 대사 출신이고 직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유엔 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교부 차관 출신이 또 유엔 대사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개인적으로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시작해서 주 유엔 대사까지 정말 입지전적인 인생 역전을 이뤄서 금주에 뜬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외교는 외교가에서 진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한 주입니다. 네. 금주의 진 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권성동 의원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정치인 권성동을 두고 봤을 때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기도 했고 본인에 대해서도 가라고 이제 적어서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혐의 내용이나 이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권성동 의원을 거의 정조준하고 있고 그를 과연 법원 앞에서 영장 실질 단계에서 부인해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강원랜드 이제 채용 이제 청탁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영장 실질에 나서진 않았지만 기각이 됐었고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랑도 완전히 또 양상과 국면이 다른 것 같아서 이 주에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진 인물로. 진 인물로. 네. 네. 자, 송영훈 변호사 진 인물. 예, 이번 주 진인물은 뭐니 해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특검법 연장 여부에 관해서 야당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14시간 만에 이게 뒤집어졌는데 당내에 보고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조정, 조율, 소통의 과정이 있었을 건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걸 뒤집은 셈이죠.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공개 석상에서도 고개를 돌리고 또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만이 아니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의를 했는데 14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의 협치 그리고 여야 합의
그리고 우리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기대하셨던 우리 국민들께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100일, 그다음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이 두 가지 자세히 좀 이야기 나눠봅시다. 먼저 100일 우리 두 분 변호사께서는 점수로 치면 몇 점 주실래요? 전 그래도 90점 이상 정도로 지금까지 100일 이제 인수위도 없이 정말 숨 가쁘게 왔는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도록 이를테면 뭐 한미 관계도 그렇고 또 한일 관계에도 상당히 유연성을 오히려 이제 진보 정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고 좀 평가되는 이제 지점이 있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그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로 체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소리나 동물소리 이런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되신 측면이 있고 이게 정치가 진짜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생활에 많은 부분을 미치는구나. 그럼 뭐 코스피 지수도 이제 100일 즈음해가지고 굉장히 뭐 오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경제랑 시장도 반응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후한 점수를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90점. 네. 송 변호사는 몇 점? 제가 40점 드려야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요. 평균 내에서 65점이잖아요. 40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취임 100일 맞아서 사실 우리 대통령에게 100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에 10점씩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사 난맥상이 있죠. 앞서 차지훈 유엔 대사 내정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훈성 인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미 낙마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어제 석방돼서 무사히 귀국해서 참 다행입니다만 한미 관계가 이전과 달리 대단히 삐걱대고 있다는 신호가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봉법을 기어이 시행을 강행하면은 내년 3월 10일부터 이제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와 일자리 안정성에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가 미칠 겁니다. 그리고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사권 조정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원한다는 대단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은 비제 혁명입니다. 빛의 혁명이 아니고 내년에 본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 대비해서 한 54조 늘어난다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415조 GDP 대비 51.6%가 된다고 해요.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채무를 늘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인사, 한미, 노동법, 검찰, 북한, 빚 6가지에서 10점씩 깎았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좀 잘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주식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려고 했던 것도 야당의 비판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서 50억에서 10억으로 안 낮추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을 장기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봉법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은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코스피가 3,300에서 만족하지 않고 5,000까지 가는 것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에 접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제일 좀 아쉬운 대목은 뭡니까? 아쉬운 대목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안 수사권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당의 정치인의 언어와 행정부의 또 이 수반의 언어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차근차근 아주 세밀하게 가겠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좀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인사에 대해서도 초기에 뭐 여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부분을 잘한 인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당사자들이 또 낙마를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점검하는 과정으로 또 지금은 이제 여가부 장관이라고 후속 인사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00일 동안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뭔가 이렇게 완성되거나 매듭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검 뭐 바로 발족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끝난 게 아닌 상태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분위기 좋게 시작은 했지만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진통이고 계속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고 뭐 정부 조직 개편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고 산업재해 줄이자, 뭐 자살 예방하자, 재난 대비 잘하자,
뭐 도처에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쟁점들을 건드려는 왔어요.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도 일단 그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태라서 후속 대책들이 또 계속 강구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서야 100일이야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전부 현재 진행형이다. 네, 네. 앞으로가 진짜 더 문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임기 4년 이제 한 몇 네. 개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된 게 아마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 안에 정말 마침표가 다 찍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없고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불안 요소가 있으면 좀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 이를테면 뭐 한미 관계 같은 것도 어쨌든 좀 유연하게 넘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앞으로의 숙제도 많이 그러니까요. 남았다고 봐야 제가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주에 우리 방송에서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현재 진행형이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문서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견이 대단히 큰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실제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에 나아가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대인데 3,500억 달러를 민간 직접 투자 빼고도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은 이것을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해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국민 앞에 투명하고 진솔하게 협상의 경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국익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평가해서 협상해 나가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큽니다. 그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건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워낙 많은 걸 건드렸다는 것이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그게 바로 이른바 국정 정상화가 아닌가. 어찌 보면 그 계엄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짚어야 할 대목들이 짚어지지도 못하고 다 방치됐었던데 하나하나 다 의제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데, 이제 앞으로의 실력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방금 얘기하신 한미 협상 같은 경우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정리하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고 미국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기다 투자하세요 정해주면 45일 내에 돈을 내라. 네. 그리고 그 원금 회수될 때까지는 이득이 나면 50대 50으로 나누지만 원금 회수된 이후에는 그 이익 난 거 90%를 미국이 다 갖는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일본 정부가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장관은 우리한테 너희도 똑같은 내용으로 서명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거 서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도 완전 합의문에 사인까지 한 국가가 진짜 드물더라고요. 영국 정도가 있는데 영국도 그 합의문 내용을 보면 약간 요리조리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국가들도 완전히 마침표 찍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뭐 한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합의문 같은 게 나옵니다만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유리한 문구로 뭔가 지렛대로 삼을 만큼 그렇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국면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와서는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뭐 한미 동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 백악관을 굉장히 오래 출입한 기자가 쓴 책을 봤더니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가 다 깨지는 상황에서 종전의 어떤 공식을 고집하는 게 맞는가? 아니 왜 합의문은 안 썼냐? 왜 그걸 문서하지 않았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선행으로 지금 계속 가닫고 있는데,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설명했었던 거예요. 이거 채무 담보고 이거 보증하는 거고 대출 일으키는 거다. 근데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투자해야 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구를 갖고 당신들은 1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기에 서명을 정말,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게 이른바 뭐 마스가나 아니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일본과는 차별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7월
8월 31일에요. 그 이른바 관세 협상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됐을 때 그때도 제가 타결이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그 당시 설명이 저는 좀 정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90%의 이익은 자기들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미국이 쉽사리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주에 문서화가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했었어요. 우리가 불리한 부분은 문서화를 안 한 것이 잘 된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문서화를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느냐. 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현대차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8.1%밖에 안 돼요. 관세 25%를 얻어맞고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겠는가. 자동차는 후방 연소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지금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요.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였어요. 그중에 60%가 자동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문서화를 하지 않고 마냥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편에서 한편으로 큰 걱정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탈출구를 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도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 일단 서명한 게 일단 서명해 놓고 구체적으로 투자처가 언급되면 그때 가서 또 따져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약간 싶기도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다 양자가 다. 시간 먼저 끌어보자 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해놓고 안심시키고 또 미국도 딴소리 하니까 일본도 또 사실 딴소리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굳어지거나 이런 양태로 어느 국가도 진행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일본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줘서 15%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관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25%니까 예.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4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만 어떻게 버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그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한미 FTA를 수정을 했어요. 지금은 FTA를 아예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심의 저류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30여 년간 전 세계의 불을 공급하는 원천 역할을 미국이 계속 해왔는데 그것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도한 민심의 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뭐 디테일한 방식이나 혹은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진퇴양난이라니까요. 25% 계속 받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서명을 하긴 해야 하는 압박이고. 근데 서명하려고 보면 내용은 너무 터무니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의 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하급심에서는 그렇죠. 야 이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행정부만으로 결단해가지고 맞아요, 관세 맞아요. 협상을 하면 안 돼. 이거 법문 해석이 그래라고 미국 법원이 다 하급심에서 인정을 해버려서 그걸 봐야죠. 그래서 과연 그게 대법원에서 이제 번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 관세를 엄청 높이면 이게 자국 시장에 들어올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예, 예. 있고 또 고용에 대해서도 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순리대로 궁극적으로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효력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고 한들 품목관세라고 하는 카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압박을 하고 많은 금액의 투자를 얻어내고 그걸 통해서 무역수지 또 그 경상수지를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예. 진짜 자, 1시 29분 좀 지났는데요. 교통정보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잠시 후에 그럼 연결하도록 하고요. 좀 더 이 말씀 나누도록 하죠. 기자회견장에서 주목받는 하나의 또 발언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그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엄청 논란적이고 논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그러니까 많은 법률가가 아니신 분들의 오해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그냥 1심에서 끝나냐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아니죠. 이게 그런 게 아니다. 3심제는 이제 보장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은 이거 추미애 위원장이 법관 되는 거고 뭐 재판하는 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현직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란죄라는 건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총뿌리를 국민한테 들이댄 죄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따로, 이상민 따로, 뭐 최상목 따로 이렇게 전자배당해가지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큰 틀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장 상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법원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그렇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세월호 사건도 당사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문서를 만들어요. 이 전담재판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던 겁니다. 장단점을 딱 설치를 해놨는데 그때 위헌의 이응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장점으로 한 거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또 회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 한 재판부가 전문성을 갖고 이 사건은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제 배석 판사들도 대등하게 해서 이 구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예외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고 사회적 재난 같은 게 있을 때 이거 전담재판부 발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견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왜 국회에서 추천해? 라는 게 핵심으로 저는 그렇죠.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점검을 하고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는 공감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제가 좀 정확하게 해드리면요. 일단 말씀하신 그 2018년에 대법원에서 발견된 문서, 미공개 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요, 한 번도 그런 종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2014년 5월 21일에 그 세월호 사건 관련된 종합대책 보도자료가 법원 행정처에서 나와요. 전담재판부에 전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6장짜리 보도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서는 내부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얘기했던 것이지 그런 위헌적인 발상을 대법원이 공식화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8년에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때 그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관 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제 박주민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018년 그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그때도 그런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식의 법안을 냈었는데 그 추천위원회는 박주민 의원이 냈던 법안에서조차 국회 추천위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법안을 확인해 보시면 될 문제고요.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요. 사건을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지가 먼저 규칙으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보기에 못 믿었다. 라고 해서 그 재판부 배당에 관여해서 룰을 바꾸고 중간에 사건을 재배당되게 해서 판사를 교체하는 것, 그런 것이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 같은데 민주당은 진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 거예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내란의 이 가담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예. 그러면 그 부분이 한 재판부로 이제 몰려갔을 그렇죠. 때 그 효율성도 저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주 의견이 일치됐다라고는 이제 확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로. 그리고 이제 소급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되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란죄다. 그리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죄라서 쪼개서 볼 건 아니다. 이게 전담해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따로따로 영장도 따로 못 따로 해가지고 이 법관이 이 부분만 지역적인 이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만 뭐 영장 발부 가능성을 타전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강력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의식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 한마디로
아주 그래 그런 보입니다. 거네요. 굉장히 무겁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요. 이런 법률을 정말로 만들면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뭘 하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렇게 신청합니다. 하겠죠. 예.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요. 재판 절차 정지돼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원하는 바입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줬는데 그렇게 해서 헌법소원으로 가져갔더니 한 2심 끝날 때쯤 돼서 헌재가 그 법은 위헌이다. 그럼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내재하고 있는 법률이라면 정말로 그 12.3 비상결문에서 알겠어요. 엄중하게 여긴다면 안 만들어야죠. 자, 1시 35분입니다. 공인혜 씨 교통정보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는 다시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 수도권 제일순환선 양방향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 정체 꾸준한데요. 특히 판교에서 일산 쪽 더 어려워서 시흥에서 서운 분기점 또 자유로 일대로 모두 14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서울 쪽 서해안선 매송부터 팔곡 분기점 쪽으론 분기점 1차로 사고 처리 여파 크게 봤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부근과 경부선 부산 쪽 남사와 천안 일대 충청권으로도 근교 나들이 차량들 꾸준합니다. 한편 강원권 이동량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수 3패부터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정체되고 영동선은 반대 인천 쪽입니다. 북수원과 반월터널 월곡 부근으로 더딘데 강원권인 대관령 1터널 부근으로는 화창한 수도권과 달리 세찬 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만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차로에선 사고도 처리 중이니까요.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이번 주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좀 이런 발언은 정말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게 송원섭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만약에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을 잡아 가둬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으니까 뭐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내가 이 말을 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부분이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뭐랄까 혐오에 기반해 있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타자화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했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응집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박정훈 의원 같은 분도 너무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의견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사자가 사과 늦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대단히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야당과 그리고 또 국민이 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핫한 한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어보면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직장을 못 얻고 있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니 김건희 씨가 나 앞으로 해외
순방 가면 뭐 명품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방군데에서 명품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짚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게 무슨 위헌인가입니다. 앞서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한 그 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아니에요. 예. 헌법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돼요. 윤 전 대통령도 계엄이 헌법에 있다고 하면서 비상계엄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위헌이고 위법하냐라는 식으로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교훈 삼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촉구를 받으니까 본인이 헌법 소원을 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헌재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판단에 따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옹호하려면 민주당사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금주의 진입물로 꼽았던 그 대목, 지금 이제 금주의 정치권에서 제일 시끌시끌한 얘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검법 부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여야가 뭐 합의했다, 아니다, 그냥 협의했을 뿐이다. 어쨌든 뭐 합의된 것처럼 발표가 됐다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지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는 난 협치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은 발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막은?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뭐 뒤집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분석에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법을 연장하고 수사 이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다 저는 민주당 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 16가지 혐의를 특검법에 담았는데 그때 집사 게이트니 금거북이니 매간 매직이니 없었습니다. 예. 몰랐으니까요. 그러면 딱 이거 수사 여기까지야, 법이 이렇게 돼 있어라고 하고 그냥 이첩하는 게 맞는 것이냐, 수사 효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장하지 않아, 수사인원 보강도 최소화만 이렇게 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사실 십자퍼를 맞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협상 혼자 하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잖아요. 그거는 아마 당 지도부와의 교감 내지는 최소한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협의는 있었던 걸로 읽혀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병기 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막 사과하라까지 사과를 얘기하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걸 받았을 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약간 한 발 물러서고, 근데 그 전에는 이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안이었다라고 해서 좀 분리가 된 것 같았지만 큰 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협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까지 그걸 교감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건 수사를 연장하고 뭐 안 하고의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의 어떤 협의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역풍이 너무 세게 오니까 그거를 좀 원복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됐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막이 뭔 것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정말로 소통을 안 했으면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은 당장 그만두셔야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하고 상의도 안 해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동안에 민주당 지도부하고도 소통하고 교감하고 중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자리예요. 그렇게 나가서 독단적으로 협상할 사람 같으면 애초에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안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국회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자들이 다 보고 그 리포트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여당의 내용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정청래 대표는 사과해야죠. 누구한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만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뒤집어지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협치는 물 건너가고 국회가 점점 더 싸움판이 되고 정치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을 정청래 대표가 열어젖힌 겁니다. 근데 아무튼 대통령실하고도 또 정청래 대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합의를 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이건가요?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당심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유튜브들 그리고 강성 권리당원들의 성토 이런 것들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굴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 권리당원들에게 끌려다녀서 여야 합의마저 뒤집어 엎을 정도면요.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 내에서도 협치를 하자, 원만한 여야 관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강한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협치해야 되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이 큽니다.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뒤집혔다라고 보는 거네요. 근데 이를테면 저는 제 스스로 정치적으로 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협상 내용을 보고는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당연히 국민의힘의 어떤 협의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특검법을 연장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내어줄 정도로 무게감이 동일하다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특검을 지켜보는 저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뭐 충정로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 목소리였으면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갈등을 노정하면서까지.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내 에서도 엄청나게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장 변호사의 지금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심을 잠깐 잘못 읽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랬다가 제대로 읽고 돌려보낸 거다 이런 거고 우리 이제 송 변호사가 보기에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뒤집힌 거다.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원들이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문제하고 정부조직법을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거 하고 이 두 개를 동급으로 보고 맞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은 과거가 더 중요하냐 미래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30일 연장하는 건 결국 죽은 권력에 대해서 더 파헤치는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한 달 더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의 원만한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면 국회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 협조를 받지 않겠다.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라고 하면 아니 정부조직법은 한 번 바꾸면 이재명 정부 내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래에 일하는 것이 과거를 30일 수사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까지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정무위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니까 뭐 빨리 해봤자 패스트트랙 거쳐갖고서 네.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루트로 갈 수밖에 없다. 협의를 못 끌어내면요. 그런데 그렇죠. 이 협상 과정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분들이 이거는 신뢰에 반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은 게 특검법 연장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협상의 지렛대로 풀려나갈 그런 여지는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급됐습니다마는 그 정청래 대표 연설 도중에 송원석 원내대표로 추정되는 분의 그 발언. 심지어 민주당은 이건 징계해야 한다. 징계안도 제출을 하고 뭐 살인 예비 음모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죠. 그걸 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뭐 그 내란에 대해서는 23번 얘기하고 또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19번인가 썼다고 하죠.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말살시키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연설을 듣고 있으면서 아마 대단히 격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격해졌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일 때도 나란히 앉아서도 고개 돌리고 악수도 안 하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말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상대당을 향해서 말폭탄을 던지는 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그 말폭탄을 받는 쪽에서는 야유를 하거나 고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까지 그렇더라고요. 두둔했어요. 그거는 더 놀라운 네.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락이 정말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요. 수첩의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온 거는 인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의 수준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1야당이고 집권 세력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런데 오히려 두둔하는 거예요. 아닌데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게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뭐 2번 찍은 사람들 한날 한시에 모아가지고 다 뭐 부적절하죠. 땅에 예. 묻어버리면 뭐 이런 표현하고 사실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데 이런 과학책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그래도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워싱턴에서 애들 학교도 같이 보내면서 했을 때 정말 논쟁적인 법안들이 막 통과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한테 이익으로 귀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국회에서 자리 잡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 피해가 완전히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아니 총뿌리를 들이대서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려고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하고 청산하자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인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 모든 걸 다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 한날 한시에 모아다가 다 묻어버리면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한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하는 것이나 저는 본질적으로 그 발상에 있어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극필반이라고 이런 흐름이 정말 궁극에 달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좀 중도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선거에서 좀 기존과는 많이 다른 선택을 하셔서 정치를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고 그런 기대와 희망도 없다면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다 갖고 싶은데 양쪽 정당의 모습을 보면 강성 당원들에 의해 더 강성인 사람들만 공천받고 막 이런 구조가 오히려 더 고착화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치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유튜브의 폐해도 분명히 언급을 할 부분이 뭐 여야 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성의 목소리를 양 당에서 내야 일단 본선까지 진입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K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는 그래도 MSG 많이 들어간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공영방송을 듣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정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양쪽 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 주실 때 우리 정치가 좀 더 건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라도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해야지. 계속해서 그나마 이런 목소리를 좀 유지시켜야지. 뭐 제가 자주 이 방송에서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선거 결과는 중도의 10%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로 결정된다라고 네.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나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렌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